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도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또 알려드려야 할 내용 있죠. 맞아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언제까지요?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네, 다음 주 얼마 월요일까지요?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전화를 남아 있습니다. 받았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주변에 예, 있어요? 예,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 기자 YTN 썼다고? 라디오 잘 듣고 있다라고 하셨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제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괜찮습니다. 이름을 여러분들은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02-2000번대로 전화 오면요. 네. 어떤 라디오 잘 즐겨 듣고 있냐 물으면 예.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라고 또박또박 말씀을 꼭 해주세요. 샵 0945번으로 청취 인증 문자나 응원 메시지 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0945번으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21일까지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토론 대진표가 확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9일에서 20일 내일과 모레죠.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제 조추첨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그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서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 A조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 그리고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편성이 됐습니다. 토론 주제는 A조는 미래청년이고요. B조는 사회통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과 모레 A조가 내일 그리고 B조가 모레 토론회를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1분 자기소개 코너가 있었어요? 네, 각 후보가 직접 타이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발언을 시작을 하고 1분이 다 됐다 싶으면 버튼을 다시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90초가 넘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대요. 그래서 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저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대항마를 자임하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했다라면서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전 국민을 감금시키려고 할 것이다.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다 강조를 했고요. 나경원 후보는 법치와 자유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나경원이 증명해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다 목소리를 높였고 유정복 후보는 이 후보의 범죄와 비리, 거짓말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이철우 후보는 너무 갈등이 심하다라면서 저는 합리적이다. 절대 안 싸운다.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다. 저는 민주당과 180대 1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 제가 해내겠다.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을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의 구도로 보지 않고 홍준표 정권을 택할 것인가 이재명 정권을 택할 것인가의 양자택일로 국민 앞에서 물어보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좀 웃음을 자아낸 에피소드도 작게 있었어요. 홍 후보가 90초를 넘겨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그 뒤에도 발언을 이어갔고 그 뒤 순서인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홍 후보가 계속해 라면서 한 후보를 응원을 했는데 한 후보 발언이 끝나고 나니까 한동훈 씨가 나보다 더 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음꽃이 또 피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 설전을 많이 벌여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만큼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토론 시작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경선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주자들이 다 오세훈 시장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중도층 표심 잡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대선 잠룡으로 평가받던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이른바 오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결국에 그 표심을 또 끌어오기 위해서겠죠. 네네.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오 시장과 회동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오 시장의 정책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촉을 했던 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잖아요. 지난 15일 밤에 오 시장과 만나서 오 시장의 공약이었던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다음 날에 김문수 전 장관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 전 장관이 디딤돌, 서울론, 약자 동행지수, 미리네 이런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안심이 됐다. 오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 시장이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 정책을 꼭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자와의 동행 부분에서도 오 시장과 철학이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유정복 시장도 만났는데요. 안 의원은 중도 확장성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거라는 점에서 오 시장과 생각이 같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유 시장은 오 시장의 좋은 정책들을 국가 정책으로 키워야 한다라면서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 시장으로서는 사실 대망을 접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신의 정치적인 몸값을 띄우고 자신의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래요? 있는 거고요. 한편 오 시장의 이런 불출마로 소위 말하는 갈 곳 잃은 표가 어느 쪽으로 흡수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뚜껑 열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요. 대선 주자들이 다 세종 대통령실 시대 열겠다라고 공약했네요.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첫 번째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의 요충지다.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라면서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세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을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자세한 입장은 이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강훈식 캠프 총괄 본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요. 대전을 또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K방산 육성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를 공략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충청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청권 민심 잡기. 근데 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다시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헌 사항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세종시 이전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선거 때마다 후보들 공약에 나오기도 했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수도 이전 논의도 있었는데 그때 위헌 판단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헌이 동반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또 김경수 지사가 세종에서 출마 선언했죠. 그렇죠. 여기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김동연 후보도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충청권으로 옮겨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모든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선 본선에서도 민주당의 공약으로 정식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우선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과의 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집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로드맵도 나왔어요. 당내에선 우선 아주 단기간이라도 용산 대통령실을 일단 사용한 뒤에 문재인 정부 때 썼던 그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우선 서울 광화문 청사랑 세종 총리 집무실 등을 이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세종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처럼 논의 자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잖아요. 개헌이 동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개헌을 추진하며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개헌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세부 이전 세부 계획 등에서 주자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큰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토론을 거쳐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서울 수도권 민심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아마 고려해야 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입니까? 네, 오늘 퇴임을 합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을 합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7인 체제. 면은 뭐 사건 심리 선고에는 뭐 문제 없잖아요. 네, 이게 헌재법 2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나 선고는 가능합니다. 보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등 사건에서 인용 결론을 내리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건 결론의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헌재는 나머지 2명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서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서 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차기 대통령이 오늘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헌재는 다시 9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는데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흔히 언론에서 지금 분류하고 있는 헌재 이념 성향은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헌재 구도가 진보 우위냐 보수 우위냐 이 여부도 결정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회를 밝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관용과 자제의 선을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라고 그 탄핵 심판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첫 외부 일정이었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에서 통합을 호소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는 감사원의 발표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 감사원 감사로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이 소위 마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동산 통계 조정을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게 취임 2년 차였던 2018년 초부터로 나타났어요. 저금리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꿈틀대니까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불법적으로 받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그 주중치 결과를 먼저 받아보고 국토부에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라고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하향 조정돼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소위 마사지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 그 뒤에 집값이 주춤했는데 이게 또 2019년 상반기에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이 더 강해졌습니다. 국토부 실과장 등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라면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거나 당시 김학규 원장의 사표까지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
있다라는 수차례 보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02차례에 걸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년 가까이 102차례에 걸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택 관련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면서 관련자 22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네. 다만 지난 2023년 9월 감사 중간 발표 때 수사를 의뢰했던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서 제외가 됐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실질감사가 종료된 지 2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9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 작성 등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늑장 감사 결과 발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의대 모집 정원. 자, 0명이에요. 증원은 0명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 이전 규모로 그 증원하기 이전 규모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년여 만에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데요. 앞서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그제 교육부에 학생 복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이에 따라 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발표를 진행한 겁니다. 실제로 의대생들은 이달 초까지 전원이 등록과 복학을 완료했지만 네.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고 수업 거부에 나서면서 실질 복귀율은 25.9%에 그쳤었거든요. 예. 그런데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 이제 추가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증원한 2,000명을 늘린 5,058명을 고집하게 될 경우에 자칫 돌아온 학생들까지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의대생들이 이제 다 돌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심이네요. 그렇죠. 그게 아마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네. 강경파 의대생들은 이번 기회에 원하는 바를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보이면서 좀 엇갈리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 복귀가 더 늦어지면 24학번, 25학번 분리교육은 어렵고 여기에 내년에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한다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이 학생들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1년 만에 이제 뒤집는 거예요. 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네,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가 언급한 그 원칙은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내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학생 전원 복귀를 언급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어제 발표에도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두고 부처 간의 입장차가 다시 한번 그래요?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환자단체연합회도 환자들이 의료 공백 사태를 버틴 결과가 의대 정원 정책 포기 발표라는 거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커버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